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9일 이후 17일 만에 발사된 이번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여 킬로미터 더 늘어났습니다. 먼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각 당의 발언 먼저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북한이 유엔 안보 결의안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듯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규탄에 맞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모한 도발이 계속되면 제재와 고리만이 남을 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강력한 한미일 공조 제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러시아 내지는 중국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미국의 태도입니다. 데이비드 베넘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이게 북미나 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가 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 역시도 이러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 발사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강제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마 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지나친 위기 고조를 좀 경계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인 것 같고,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좀 주목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심정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도발은 유엔 제재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고 사거리가 1000km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김정은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전력화에 성공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종의 시험용이었다면 이제 실전 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볼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정말로 위협으로 느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의 이런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힘만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니까 동맹국인 미국이나 또 우방들하고의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군사적인 억지력을 저기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국민을 통합하고 단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집권자의 당연한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무튼 이 국제 간의 협력 관계에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15일 날 도발을 했는데 14일 날 도발 징후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일 날 800만 불 또 퍼주겠다라고 하는 제안하고 대통령이 14일 날 CNN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적인 조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15일 북한 도발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산산조각 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우에도 군사적인 옵션 있다. 또 주 유엔 미국 대사의 경우에도 유엔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어떠냐. 내부적으로는 보면 외교관계 균열을 넘어서서 내부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사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들이 또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이런 또 방송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조를 앞세워가지고 임기가 있는 그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저기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해하는 이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이런 면에 좀 대통령께서 또 여당이 좀 우선적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일단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입니다. 9월 3일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2375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3일 만에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일본에서는 전에도 실패했지만 그 자국 영공을 지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요격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루 전에 알고도 요격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격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화성 12형 이 IRBM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3,700km였습니다. 딱 괌에서 좀 더 몇백 킬로 더 간 거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위협했던 괌 포위 사격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안 보이는 여야가 없듯이 정말 이제는 국민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 안철수 대표께서도 제안했듯이 아마 내일 방문한 후에 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보에 관한 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점검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다 그 대표끼리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좀 간곡히 요청하는 게 이것은 뭐 형식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야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 이런 핵 미사일 위기에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육자 회담으로 복귀해서 이 그 틀 안에서 다시 논의해야 어느 정도 중국과의 보조도 맞추고 러시아하고도 보조도 좀 맞추고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얘기 듣습니다. 네. 그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처럼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한 안보 위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바로 15일 날 엊그저께 발사한 화성 12형 이 사거리가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한 것 중에서 가장 멀리 날아간 그런 사거리를 보여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바로 NSC를 소집해서 강력한 응징,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다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지금 상황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또 북한의 물론 유니세프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전 세계가 공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맞춰서 그 공조하는 그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자칫 그 직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이런 제스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것들을 표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겠지만 한미일의 공고한 그 안보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만 결과적으로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치부한다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에 대한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빨리 전환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결과적으로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그리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핵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 동결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또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정부와 여당에서의 어떤 공격 포인트는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원칙입니다. 근데 핵 동결 또한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서 핵 동결을 통해서 비핵화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좀 다시 인식을 전환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오신환 의원께서 핵동결 문제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핵 동결과 비핵화로 가는 두 단계 투트랙 문제는 처음 나온 내지는 뭐 문재인 교수님께서 개인 사견으로 밝히기도 하셨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독자적인 견해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전문적인 이 국제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온 제안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정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자체적인 방위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희 트럼프 대통령 통화도 하셨는데 아까 이제 공조를 우려하시기도 했고 균열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다 통화를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인 억지 방위 능력과 미국의 방위 능력을 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충분히 협조하고 협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실체적인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그 안에 숨은 내용을 얘기하자면 잘 알다시피 저희 킬체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MPR이라고 해가지고 대량 응징보복 체계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KMD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한 상황이 아니다. 한미 간의 동맹이나 공조의 균열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오해하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전술핵 배치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술핵 배치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그리고 백악관 스스로도 전략핵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술핵 배치가 동북아시아 이쪽에서 핵무장 도미노를 통해 가지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공포 사역에서 살게 될까봐 우려하는 부분,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약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전술핵도 있고 지금 뭐 공조 부분도 있고 차후에 있던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공조 부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공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시죠? 네, 그 공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동맹 간에는 신뢰가 최우선일 거고 기본 바탕에 깔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화를 해서 압박과 제재 더 효과적인 방법 찾아보자 뭐 이런 말씀들 나눴다고 하지만 그간에 한미 간의 공조에 있어서 뭔가 균열이 의심되는 그런 발언과 보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이번에 이 북한의 도발 있기 하루 전에 도발을 알고서도 이 대북 지원을 발표한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아주 불쾌한 걸로 외교가에서 해석되는 이런 반응도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렇다는 것은 한미 간에 지금 우리 대통령 입장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이걸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라는 점을 자꾸 이제 아니다. 물론 안심시킬 필요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전술핵 부분은 그럼 이따 하더라도 네. 아까 핵 동결 관련해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핵동결 잠시 뒤에 한 번 더 기회를 그럴까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지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일본과 미국이 보이고 있는 반응들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지금 남북관계에 대치되고 있는 이런 핵의 문제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에 대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나 지금 일본은 압박과 제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느냐라고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그 핵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얘기한다고 했지만 결국에선 아까 말씀드린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미국의 학자들이 핵 동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ICBM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만약에 미국이 핵 동결에 동의하는 만약에 이야기를 언급한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은 본토의 어떤 그 무력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안전이 담보되고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핵을 동결하자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핵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 동결에 대한 CNN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부분이나 그리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위험을 우리 정부가 오히려 그것을 제한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기석 의원 이야기까지 듣고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한미 공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과거 미국 방문했을 때 그 오간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간 내용에 대해서 결과가 항상 달라요. 예를 들자면 FTA 관해서 뭐 언급 없었다고 하지만 그 위에 바로 폐기 뭐 이런 내용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핵실험 이후에 미사일쯤 폐기하면서 그때 다른 이야기 없다 했는데 결국 지금 새로운 그 전략 무기 이런 거 판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또 이야기가 오갔다는 게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통화에 있어서도 그 전후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발표하고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물론 대정부 질의 때 이낙연 총리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미국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장관과 거의 뭐 24시간 소통하고 있다. 또 안보보좌관도 뭐 이렇게 안보실장과도 이렇게 계속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 굳건한 한미 공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아까 나열한 거에서 보듯이 신뢰관계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려하는 거고, 더더욱 지금 자꾸 우리가 한미일 이 형태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북핵 문제를 접근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중러 이렇게 좀 서로 대결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일정 부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희한테 공조하고 도와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빨리 육자 회담으로 복귀해서 거기서 함께 논의의 틀을 이걸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이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공조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일본과는 찰떡 같은데 한국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한 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분명한 규탄과 반대 입장,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을 결국은 철폐시키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는 전략적 목표가 한국, 미국, 일본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 역시 본인들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저희 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는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미묘한 차이를 누가 누구한테 설득력 있게 가져갈 것이며, 동시에 아까 우리 송기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육자라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국, 러시아와 중국 문제까지 포함했을 때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일본과 한국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간에 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서 하나 더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위기를 촉발하고 동시에 우발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나친 긴장감을 낮춰야 된다는 우리 한국의 절박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도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km나 더 날아간 미사일,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고정식이었는데 이번엔 이동식이었습니다. 이제 전략화에 성공한 거죠. 훨씬 위험이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실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미 지금은 다 포착했고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2,700m 날아갈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미 태평양 함대의 대변인 역시도 똑같은 입장을 제시했고, 이런 현재 국면이 변하는 상황,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켰을 때 혹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우발적 상황에 대한 우려들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한국의 입장이 분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한국의 끊임없는 설득이 여기까지 맞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일과 내지는 한국이 호흡이 조금 엇나간 듯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미일 간의 공조가 균열됐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한국의 위기가 고조되지 않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뭐 방금 우리 이훈 의원님께서는 뭐 부드럽게 그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혹 정부 여당 측 인사들 얘기를 보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는데 이거를 지금 대화와 제재라고 그래요. 국제사회는 압박과 제재라고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대화와 제재를 얘기하는데, 자, 대화를 통해서 내지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든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쭉 입증이 됐어요. 3대에 걸쳐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91년도에 비핵화 선언을 할 때 합의를 해놓고도 말은 그렇게 하고도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때도 이미 영변에서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 중에 있었다라는 게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이 핵무장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압박과 제재로도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전면적으로 핵은 핵 억지력만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자, 국제 군사 전략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그럼 지금 당장 우리 핵무장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핵무장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송기석 의원님께서 육자회담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자회담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면 클린턴 정부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어야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육자회담이라는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계속 대화했지만 계속 핵 개발을 해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3대에 걸쳐서 일관된 게 이게 핵동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대화는 언제 하느냐? 지금 IRBM 중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정상 각도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난번에 고사각으로 쐈던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되면 김정은 얘기를 종착역에 거의 다 왔다. 그래서 핵 모든 무장이 끝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대화하자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서 대화의 입구가 뭐냐면 핵 동결 대신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 이거를 가지고 맞바꿔가지고 대화의 입구로 들어가서, 대화의 출구는 핵은 보유한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협정 맺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라 라고 하는 이런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한미 공조를 한편으로는 튼튼하게 하면서도 우리 자체의 어떤 저기를 가져야 됩니다.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카드를 왜 우리 대통령 스스로 그 좋은 카드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이 카드는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갖고 시비 거는데 쟤들 저렇게 계속 무장하면, 핵무장하고 도발하면 우리 전술핵 재배치 미국에다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협상 카드도 되는 것이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어지고, 미국에 대해서는 핵 우산으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핵 우산으로 보호해 줄 의지가 있는지도 이것도 시험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거죠. NPT 조약, 핵 비확산 조약 10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생존이 위협되는 비상사태 속에서는 NPT를 탈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분도 축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전술핵 배치 자체도 목적이지만 그런 다양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다. 그리고 군사 옵션도 그래요. 군사적 옵션도 우리 미국과 협조하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저쪽에서 저기 할 텐데 군사 옵션은 아예 배제한다. 아니, 이런데 가지고 있는 카드 패를 다 보여주고 또 그나마도 이 카드는 안 쓰겠다고 빼놓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코리아 패싱을 부르고 우리 안보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점을 저희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송 의원님 얘기 예. 듣고. 네. 제가 육자회담으로 복귀하자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제재에 있어서 효율성을 실제 제재만 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원유라든가 그 외에 다음에 김일성 본인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넌 사령관의 그 3,700km를 간 IRBM이 괌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제대로 요격도 못한 일본이나 미국도 제대로 실제 위험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톤 다운을 위해서 한 발언을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고 저는 사드 배치나 이번에 전략핵, 전술핵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더 전술적인 또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사드 배치 문제를 합의를 해버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방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방어 전략 무기 도입해 와야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또 이걸 지렛대로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 경제 제재가 약화될 수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거고 지금 전술핵 관련 이야기에서도 전술핵 배치하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같이 맞대응 이렇게 우리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명 긍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중국 바로 반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외교부에서 그 동아시아의 핵 확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만, 남한,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듯이 그걸 좀 더 전략적인 사고로 가서 바로 그 전술핵 또는 전략핵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핵 우산 속에서도 이 전술핵을 상시 순환 배치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좀 접근하면 좀 더 충분히 효과도 내면서 중국의 경제 제재 이런 것들도 막아내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목적의 카드인데 그 카드를 안 쓰겠다라고 자꾸 내려놓는 이게 다양한 문제라는 목적의 거예요. 카드라고 아주 얘기하시면 잘못됐다는 조금 오해신데 그건 다양한 카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하는 것 가지고 중국이 압박을 느낀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커다란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대처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부터 아무런 대처도 못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술핵까지요. 대만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머리에 핵을 이고 발밑에 핵을 딛고 양 옆구리에 핵까지 끼고 우리 국민 보고 살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북한의 생각하십니까? 핵을 비핵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거를 제시해야죠. 제가 분명히 그게 말씀드리지만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까 아닙니까? 전에 핵 동결과 관련해서 되게 우려하는 목소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핵 동결만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다. 분명하죠. 입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 동결 이후에 그걸 자기들이 보유한 북한의 핵무기에 핵 무장했다고 해가지고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반도 위협하려면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핵을 얼마든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벌써 협박하려 했으면 북한은 협박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협박하고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안 느낍니까? 한 협박을? 번도 북한은 네? 한반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아니 그 이후에 김일성, 똑같이 얘기했고, 김정일, 김정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 김일성이 핵무기에 완전해가지고 김정은이 잠시만요. 지금 김정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궁극의 목적은 미국 김일성의 공격이 아니라 대남 요구로서 무력 핵무기 격파 개발, 통일이라고. 핵 개발이 왜 일단 이루어졌겠습니까? 토론하고 두 분 이따 나가서 끝나고 나가서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육자회담 말씀드릴게요. 얘기하시는데 네. 육자회담 같은 건 왜 포기됐습니까? 육자회담 클린턴 정부 때 충분히 다 이루어졌고 북미 수교 단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소위 그 당시 부시 대통령에서 악어축이라는 발언과 함께 이것이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어느 정부를 탓하려고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 정도로 정밀하고 정치하고 위험한 과정입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까지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알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평화가 공존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길 원하죠. 다만 지금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정부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미동맹을 좀 공고히 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좀 압박하고 거기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함께
공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가 좀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지금만큼은 좀 시기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얘기할 때도 다 시기와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전날 800만 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검토했는데 날아온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또 대화 타협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고 했고요. 사실은 지금 또 하나 우려한 거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게 대화 제스처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 있고 우려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고조되고 할수록 이렇게 불통 상황 자체가 더욱더 상황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과정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라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자체 그 스스로만큼만 아까 스스로 우리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네스코하고 세계 식량기구에서 요청한 대로 800만 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우리뿐만이 아니고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도 그랬고 스웨덴도 그랬고 스위스도 그랬고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뭐냐면 이 현재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국제 안보적 상황과 별도로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송 의원님 얘기하신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에도 이미 이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여기에 제재받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6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요. 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했었어요. 예. 4차 핵실험이 일어난 작년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차 핵실험까지 가고 결국에는 지금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세계에 우리가 다른 시그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엊그저께 발사한 그 화성 12형을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800만 불 지원하는 거에 4분의 1 정도 수준 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결과적으로 자기 자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핵을 포기했을 때 써야 되는 돈을 지금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작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다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쓸 돈들을 결과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앞서 잠깐 나와주신 의원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인도적 지원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꼭 지금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반론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송기석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 옳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과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니세프라든가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그런 지원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북한 현실에 있어 뭐가 문제냐면 임산부에 의한 출산 후에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습니다, 북한. 그리고 그 어린애들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소폭탄 실험까지 6차 핵실험 9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가장 강하다는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지금 통과돼 있고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3일 만에 다시 IRBM을 이렇게 발사를 했어. 그러면 이 시국에 말 그대로 지금 이건 국제적으로 강한 공조에 의해서 압박을 가해서 결국 대화로 끌어내야 할 이 상황에서 과연 인도적 지원이라는 문제, 그래서 지원을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이겁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엔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상 이런 지원을 해야 되겠죠. 물론 또한 이게 800만 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현물로 지원하고 잘 모니터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한반도에 정말 유사 이래 이런 적이 없는 핵
미사일 위기 상황 속에서 대북 지원이다 이러면 마치 국제 공조가 이게 꼭 끊어지는 듯한 깨진 듯한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당장 한미 간에도 이렇게 벌써 백악관에서 발표하듯이 뭔가 균열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기적으로는 옳지 않다. 지금 이 점을 저희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네. 아무리 공자님 말씀도요, 그 때에 따라서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달리 이걸 얘기를 해야지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때도 아닌 때 정 엉뚱한 상대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우습게 보여집니다. 뭐 때가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고 이런 적에 또 상대가 우리가 지원을 하면 이런 군사적 긴장과 별도로 해서 고맙다라고도 하던가. 근데 우리가 적십자회담 제안한 것조차도 거부했잖아요. 상대방이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주제 넘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한당하고 봉변당하면서도 그런 상대한테 계속 이렇게 대화를 구걸하는 거. 그리고 분위기도 국제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건데 이 국제적인 분위기가 지금 압박과 제재 이것도 안 돼서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는데 군사적 옵션 나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서 압박과 더불어서 대화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한 이런 우리의 스탠스다. 이게 지금 맞느냐 말이죠,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의원님 말씀하시죠. 3당이 얘기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인도적 지원은 뭐 송기석 의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필요하죠. 그 10배, 100배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럴 것을 제스처를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벌써 아베 총리와 미국의 반응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대북을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 정부가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은 그 불쾌감을 표현하고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변화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가 다분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적화 야욕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북한 체제를 보호받기 위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는 카드에서의 핵 개발이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핵 동결이라는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핵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손 떼버리고 그냥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벗어나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북한 핵의 문제를 결과적으로 미국을 끊임없이 공동의 위협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면 미국은 손 떼고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한미군도 철수해버려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본토가 위협받지 않고 북한 핵의 문제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압박과 제재의 기본적인 목표가 전쟁은 아닙니다. 압박과 제재 기본적인 목표는 사실은 외교적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일 거고요. 아까 말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시는데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도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처음 듣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한반도를 미국이 포기한다? 북한의 핵무제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 얘기하시는데 인도적 지원에서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까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분위기 파악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시기된 관련 상황을 고려한다고 했고요. 오히려 한 측면에서 보면 압박과 제재가 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사적 옵션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도 이러한 유엔기구 통해서 특히나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북한에 대한 이런 인도적 지원이 있었고요. 우리 송기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잘 지적하셨어요. 이 인도적 지원이 아동하고 임산부를 위한 겁니다. 이들은 영양 강화식품, 아까 전에 사망률이 자꾸 높아지니까 백신과 필수 약품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자기들의 그 플러스 전청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검토 발표를 하나 한 것 같고 한미일 간의 공조균열까지 언급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먼저 얘기하시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현 정부에서 좀 철학적 빈곤 이런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예를 들자면 최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는 뭐 굳건한 한미 공조하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다시 베를린 선언하면서 다시 뭐 대화 이걸 또 강조하는 국면. 또 이따 또 미사일 발사하면 또 강력한 제재. 그러다가 8.15 선에서 또 이렇게 대화 이런 이야기하고 다시 이번에는 핵미사일 발사하니까 또 다시는 더 이상 대화 없다. 그런데 다시 14일 날 또 갑자기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락가락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당선되면 사드에 대해서 보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관이 뭡니까 이게? 한반도 운전대론?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제대로 운전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운전석에 앉아 계신지 어딘지도 모르겠고 결국 저희가 이제 굳건한 한미 공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 정부에서 보면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일단 기본적 목적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한미는 일단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북한은 모든 미국과의 그 태도, 숨소리 하나마저도 한국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이 코리아 패싱이 안 되고, 그래야 모든 대화에 있어서 또는 미국이 북한과 물론 비공식적으로 아마 지금 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참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북 뭐 군사회담 북한에 대해 제의할 때도 결국 이게 아마추어리즘 아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안보팀 구성을 보더라도 이 남북협상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4강 대사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외교 문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철학 빈곤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하면 교체라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최영덕 먼저 얘기 드리고 중요한 드리겠습니다. 문제라서 네. 지금 우리 이윤 의원님께서 앞서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 또 조금 아까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 동북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없을 것이다. 안심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국민적인 오해나 안보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북한 정권이 김정일 그 위에 아버지 그 김일성 또 지금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대남 적화 통일, 이게 전략적인 목표로서 바뀐 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철수를 안 할 것이라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의 동의 없이는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월남이 패망하기 전에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당시에 티우 월남 대통령이 주 월남 미군 철수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지나 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없었습니까? 말레카 반도를 돌아서 이렇게 하는 석유 수송로며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이익은 한반도보다 오히려 더 크다면 클 수 있는 거기에서도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비등하고 뭐 이러면서 철수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거죠.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나서 이제 니들한테 안 쏠게. 우리 평화협정 맺자. 대신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본토에 있는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핵 무장할 때 미국이 핵 우산을 보호해 주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핵무장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자세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주한미군은 철수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는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의 말씀이시다.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팩트 좀 체크를 하나 드릴게요. 팩트, 제가 말씀드리고 팩트. 하세요. 네, 팩트 먼저 팩트. 얘기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도 최근에 얘기 드린 거고요.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저희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만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가지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깐 요 네. 말. 91년도에 김일성이 하고 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합의할 때도 그러고도 뒤로 속였어요. 김정일이의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2001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시간에도 북은 핵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오신환 시간을 준 의원- 사람들이 예? 바로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알겠습니다. 이 어떻게 얘기는 그런 잠시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요. 오신환 의원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절대 무기인 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이브한 생각으로 북한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이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정부는 정말 단호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성 의원님 지적한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한 4개월 동안 지금의 안보 위기를 대응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너무나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늘 엇박자를 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은 지금 시기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굳이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6차 핵실험을 한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북한이 먹고 살만 합니다. 올해 2016년도 경제 성장률이 3.9%를 다다르고 지금 뭐 통일부에서 언급한 대로 평양만 뭐 일부 먹고 살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사치품의 수입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북한의 장마당이 지금 활성화돼서 그런 어떤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임산부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북한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더욱더 개발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지금 많은 보수층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 퍼주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로 핵무기 개발한 거 아니냐. 돈 주고 남북 정상회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다시 이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오 의원님의 우려상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직했으면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걸 지원을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자존심 강한 북한들이 절대 북한 사람들이 손 벌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재 상황이 워낙 가혹해서 사실은 국제기구 통해서밖에 이것이 조달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지원 시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주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아까 전에 오락가락 얘기를 좀 우리 송 의원님이 하셨는데 오락가락 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은 냉탕과 온탕 왔다가 한 지가 이전 정권부터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휴민트 얘기를 하는데 남북한 간에 이 사람 대 사람이 면 대 면으로 만나가지고 숨소리까지 확인해가면서 할 때는 미국이 저희들한테 와서 상황이 어떤 건지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게 저희 김대중 대통령 후반기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미국이 우리보다 정보 위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면대면으로 만날 때만이 그 정보의 정확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그 정보의 정확성과 정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도 우리 한국한테 물어볼 시점들이 오고 그 시점에만 본격적으로 사실은 저는 운전대를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지금 시점은 그게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남북한 간의 접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녹화하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대화하자고 요구해야 되고 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되고 그 과정 그러한
앞선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아까는 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숨소리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노력을 이 정부가 저는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가지고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적화통일 얘기하시고 도대체 이 시나리오가 언제적 시나리오인데 아직도 이것이 통용되리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김정은이가 궁극의 목적은 대남 무력 적화통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쪽에서 적화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은 적화통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위적으로 핵무장한다라고 제가 발언을 좀 하고 축소하는.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 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은 우리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나 야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화하자고 나설 거면 미국하고 대화해가지고 코리아 패신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주한미군 얘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예단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북한의 저희와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를 위해서 남한이 그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접점들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위기가 고조되고 우발적 상황 자체도 우리도 또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서로 간에 방치하고 그 부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특히 우리 한국 국민들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 의원 지적한 듯이 왔다 갔다처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한미일 간의 이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굳건한 한미동맹 이 문제에 대해서 지키기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해서 북한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온 데 대해서 우리들이 강력한 규탄이나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그렇다 해서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균형감 있게 이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충이 있다는 것도 좀 네.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으로 한마디씩만 하고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의 목적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분단되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일관된 전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남 무력 적화 통일이고 그걸 위해서 평화협정을 거쳐야 되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걸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를 안 받아주니까 북미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는 이런 저기가 너무나 뻔한데 그거를 확인하겠다고 지금도 또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술에 결과적으로는 협조하는 그런 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의 주적으로서의 북한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누가 주민들이 동포라는 걸 부정합니까? 누가 전쟁을 하자합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와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억지 전력이 있을 때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인식해 달라는 겁니다. 네, 송기석 의원님. 예, 남북 간 대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재 압박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대화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또 지원도 거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여야 정부와 국회 사이 대화부터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북한에 관한 정보, 미국에 관한 정보, 일본에 관한 정보를 아마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나름 어떤 일정 수준의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각 정당이 생각하는 북핵 해법 이것이 꼭 과연 가장 옳은 방법이냐. 물론 그중에 하나가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만나서 현재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북핵 이 위기 해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면 그러면 좀 더 납득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여야가 이거 오늘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고 네. 좀 더 이렇게 초당적으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진짜 국민들은 기대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다행히 이번에 뭐 유엔 방문 이후에 아마 그런 자리를 갖겠다고 하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는 뭐 1대1 뭐 이렇게 형식 고집하지 말고 정말 이번만큼은 여야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지도자의 기본 의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신환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6차 핵실험이 있을 시를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도 불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그리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국면을 헤쳐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다소 안이한 인식들이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의 어떤 안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삼축 체계도 어떠한 전력들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불안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통해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이 핸들링해서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 돌아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각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안보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민주당입니다. 야당의 여야 간에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패싱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소한 군사적 옵션의 사용에 대해서만큼만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셨고 미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걸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한미일 간의 이런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북 제재와 압박이 결국은 북한을 외교적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그 전략적 목표를 한치라도 흐트러뜨려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이러한 대북 제재와 압박 자체가 혹시라도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서 우발적 상황을 초래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균형감 있게 관리해야 될 목표도 저희 정부한테 있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화해에 협력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이뤄내는 것이 저희 한국으로서 한국 정부 그다음에 국민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상호간에서 허심탄회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